엄마, 여기서 죽어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를. 영하 20도 강원도 산길. 한 남자가 70대 노인을 눈밭에 남겨두고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노인은 무릎을 꿇은 채 아들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고 정교한 은색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열쇠를 꽉 쥔 노인의 눈빛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그날 밤 눈 속에 버려진 이 노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음빛 사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제가 원고를 쓰면서 유독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시는 그곳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 9시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트렁크가 열려 있었어요. 박혜란이 큰 검은색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나와 트렁크에 던져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방 다 치웠어요? 혜란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강철수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걸어 나왔어요. 이것밖에 없네.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보따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천을 풀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뭐야, 이 누더기들은. 혜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낡은 베넷 저고리와 빛바랜 종이 몇 장, 적금 통장 뭉치가 보였어요. 그냥 버릴까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차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혜란이 보따리를 다시 묶어 뒷좌석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빌라 현관 쪽을 향해 손짓했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5세 노인 이순례였습니다. 그녀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혜란이 뒷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빨리 타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순례는 차 문턱을 잡고 힘겹게 몸을 밀어 넣었어요. 보따리 옆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혜란이 문을 쾅 닫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철수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밤 11시 강원도 산간 도로였습니다. 2시간을 달려온 차는 이제 가로등도 없는 비포장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발을 가르며 앞을 비쳤지만 그 빛은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40대 후반 남자 강철수는 핸들을 꽉 쥔 채 눈앞만 응시했어요. 조수석의 박혜란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구석에 웅크린 채 앉은 75세 노인 이순례는 낡은 천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감싸쥐고 있었죠.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들이 눈을 뒤집어 쓴 채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례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철수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목덜미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면 되겠어.
혜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답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눈길을 갈아대며 끼익 소리를 냈고 차체가 앞으로 기울었다가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만 덜컹거리며 어둠 속을 채웠죠. 철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순례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순례는 보따리를 더 꽉 껴안으며 몸을 움츠렸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철수는 고개를 돌려 눈길 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순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순례의 몸이 비틀거리며 눈밭 위로 넘어졌어요. 오른쪽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순례는 맨발이 된 발을 움켜쥐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발바닥을 파고들어 뼈까지 시렸어요.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차체에 손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순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혜란이 순례의 보따리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보따리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눈밭에 떨어졌어요. 낡은 천이 찢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작고 누런 베넷 저고리가 눈 위에 펼쳐졌습니다. 48년 전 순례가 아들을 낳던 날 직접 손바느질로 지은 것이었어요. 그 옆으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온 첫 1등 성적표였죠. 순례는 그것을 30년 넘게 보따리 속에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적금 통장 뭉치가 눈 속에 박혔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너덜너덜해진 통장들이었어요. 10,000원, 20,000원씩 조금씩 부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장 청소 일을 하고 생선 배를 가르고 설거지 일을 하며 30년간 모은 돈이었죠. 순례는 무릎으로 기어가 베넷 저고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젖은 눈이 천에 스며들어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철수야. 순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철수는 차 문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철수야, 내가 잘못했다.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제발 나를 데려가 줘. 응, 내가 더 잘할게. 순례의 손이 철수의 바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철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구두가 순례의 손등을 밀어냈어요. 순례는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철수는 더 세게 밀쳤습니다. 어머니.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어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 말이 눈발을 타고 순례의 귀에 박혔습니다. 철수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수야. 순례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맨발이 눈에 빠져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어요. 철수야. 엄마야. 엄마. 순례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보라가 그 빛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지워갔어요.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마저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죠. 순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얇은 외투를 휘감으며 파고들었어요. 눈발이 머리카락에, 어깨에, 무릎에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캄캄한 어둠뿐이었어요.
나무들이 검은 그림자로 서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베넷 저고리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찢어진 보따리 천으로 그것을 감쌌어요. 눈 속에 흩어진 성적표를 주워 모았습니다. 적금 통장들도 하나하나 집어 품속에 넣었죠.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맨발이 된 오른발은 저려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술래는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바람이 귓가를 때리며 지나갔습니다. 먼 곳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봤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무 사이로 비쳤습니다. 혹시 철수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 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커다란 화물차였어요. 운전사는 눈길 위에 쓰러진 노인을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못 본 척한 것 같았습니다. 차가 지나간 뒤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았어요. 48년 전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병원 복도를 걷던 날이었죠. 남편은 술에 취해 오지 않았고 술래는 혼자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틀 만에 시장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생선을 팔았죠. 철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새 책가방을 사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중고시장에서 산 가방의 때를 벗겨 메어줬어요. 철수는 그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아들의 손을 잡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해 겨울 철수가 감기에 걸려 고열로 알아누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술래는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다 먹였어요. 밤새 찬물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며 간호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열이 내렸고 철수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죠. 중학교 때 철수가 반에서 1등을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온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었어요. 술래는 그날 저녁 가게에서 외상으로 고기를 사다가 구워줬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엄마 나 변호사 될래 라고 말했죠. 술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뭔가 꿈을 갖게 된 게 기뻤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원비를 대느라 술래는 하루에 3군데씩 일을 했습니다. 새벽엔 시장 청소를, 낮엔 식당 설거지를, 밤엔 건물 야간 청소를 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졌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엄마, 손 왜 이렇게 거칠어? 라고 물었어요. 술래는 엄마가 원래 이래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입학금이 모자라 술래는 동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친구에게 부탁해 신장 한쪽을 팔았어요. 수술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술래는 아들에게 엄마가 친구한테 돈 좀 빌렸어 라고만 말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날 철수는 집에 와서 엄마 이제 편하게 살아 라고 말했습니다. 술래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철수가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헤라는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술래의 거친 손과 구부러진 허리를, 생선 냄새가 배어있는 옷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점점 어머니를 멀리했어요. 술래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집에 가서 반찬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헤라는 요즘 누가 이런 반찬 먹어요? 라며 대부분 버렸습니다. 술래는 그래도 다음 달에 또 반찬을 만들어 갔어요.
1년 전 혜란이 순례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죠. 순례는 기뻤어요. 아들 내외가 드디어 자신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혜란은 순례가 갖고 있는 재개발 예정지 땅 문서를 찾고 있었어요. 순례의 방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순례는 모든 걸 보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죠. 순례는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속눈썹에 내려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턱까지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얼어붙어 얼굴에 딱딱하게 붙었죠. 그녀는 베넷 저고리를 끌어안고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어왔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순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나 보다. 그녀의 몸이 점점 더 작아지며 눈 속에 묻혀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발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 차가 사라진 방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몸이 점점 차가워지며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어요. 시야가 흐릿했지만 정신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이제 그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발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웅크렸던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부러졌던 허리가 조금씩 꼿꼿해졌어요. 75세 노인의 몸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순례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서 내려놓았어요. 그것을 눈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죠. 맨발이 된 오른발이 눈 속에 깊이 박혔지만 순례는 아픔을 느끼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는 눈밭에 흩어진 성적표와 통장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찢어진 보따리 천으로 그것들을 다시 싸서 한쪽에 뒀어요. 그리고 외투 앞자락을 잡아 펼쳤습니다. 안감이 해져서 솜이 비어져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순례는 외투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왼쪽 가슴 부분의 안감이 다른 곳보다 두툼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부분을 꾹꾹 눌렀어요.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순례는 안감의 실밥을 찾아 손톱으로 뜯어냈습니다. 파란 손가락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실밥이 하나씩 풀리며 안감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작은 천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어요. 순례는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는 목 부분이 노란 실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그녀는 이빨로 실을 물어뜯어 풀었습니다. 주머니 입이 벌어지자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순례는 주머니를 엎어 손바닥 위에 쏟아냈습니다. 작고 정교한 은색 열쇠 하나가 손바닥 위에 떨어졌어요. 열쇠는 눈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순례는 열쇠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례는 그것을 주워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래된 등기 서류였어요. 재개발 예정지 임야 5,00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소유자란에는 순례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순례는 서류를 다시 접어 외투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열쇠를 들어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열쇠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술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알파벳 D와 J가 새겨져 있었어요. 도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30년 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뒷골목이었어요. 술래는 생선 가게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어요. 술래가 다가가 남자를 흔들었습니다.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술래는 남자의 손목에 손을 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술래는 가게로 돌아가 국밥 한 그릇을 담아왔습니다. 남자를 일으켜 세우고 국물을 입에 넣어줬어요.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술래는 국밥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남자 손에 쥐어줬어요. 찜질방 가서 씻고 밥 먹어. 술래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 꼭 갚겠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그게 김도준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도준은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려 성공했어요. 20년 후엔 대형 건설사 회장이 됐습니다. 도준은 잊지 않고 술래를 찾아왔어요. 매달 찾아와 생활비를 드리려 했지만 술래는 받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아. 네가 잘 사는 게 나한텐 은혜 갚는 거야. 술래가 말했어요. 하지만 도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도준이 술래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이걸 받아두세요. 도준이 은색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술래가 물었어요. 제가 어머니 명의로 집 한 채를 마련해뒀습니다. 이 열쇠는 그 집과 안에 있는 금고를 여는 열쇠예요. 도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술래가 손사래를 쳤어요. 제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이 열쇠로 그 집에 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제 명함 뒤에 적어뒀어요. 도준이 명함도 함께 건넸습니다. 술래는 도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열쇠를 받았어요. 고맙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도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술래는 그 열쇠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외투 안감에 꿰매 넣어 아무도 모르게 보관했어요. 술래는 눈밭에 서서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녀는 외투 안주머니를 다시 뒤졌습니다. 작고 낡은 수첩이 만져졌어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자식은 가슴에 묻고 죄는 법으로 묻는다. 1년 전 술래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며느리 혜란이 자신의 방을 뒤지는 걸 보고 난 후였어요. 술래는 그날 밤 이 문장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던 날이었죠. 술래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도준의 개인 직통 번호였습니다. 술래는 수첩을 덮고 주머니를 다시 뒤졌어요. 작은 휴대폰이 만져졌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술래는 휴대폰을 꺼내 펼쳤습니다. 화면이 켜지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다 된 건지 추위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술래는 휴대폰을 외투 안쪽에 넣어 체온으로 녹였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이번엔 화면이 희미하게 켜졌어요. 배터리 표시가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술래는 서둘러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직전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아. 술래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강원도 산속이야. 술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거기에? 도준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내 아들이 날 여기 버리고 갔어. 술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위치 보내주세요. 제가 즉시 갑니다. 도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급할 거 없어. 술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거기 영하 20도예요. 빨리 구조해야 합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괜찮아. 난 아직 멀쩡해. 술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밭에 선 채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나왔습니다. 눈 덮인 산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도준아, 내 말 잘 들어. 술래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도준이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땅 서류 있잖아. 재개발 예정지 말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내일 아침 바로 술래재단 이름으로 기부 처리해. 술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도준이 망설였습니다. 내 유언이야. 술래가 끊어 말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도준이 말했습니다. 유언 아니야. 명령이야. 술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도준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준 은색 열쇠 기억하지? 술래가 물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 집으로 날 데리러 와. 1시간 후에.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도준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술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술래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닳아버린 것 같았어요. 술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색 열쇠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열쇠를 꽉 쥐고 눈 덮인 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준이 말한 집은 여기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술래는 눈밭에 놓인 베넷 저고리를 다시 주워들었어요. 찢어진 보따리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끼웠어요. 신발 한 짝은 눈 속에 묻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술래는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눈이 발바닥을 파고들어 살을 베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술래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어요. 그 발자국엔 핏방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산 아래를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눈보라가 등 뒤에서 몰아쳤지만 술래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75세 노인의 등은 이제 꼿꼿했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심판자의 기운이 그녀를 감쌌어요. 술래의 눈빛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심판을 집행하러 가는 자였습니다. 1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술래는 아들 내외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철수와 혜란이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죠. 혜란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순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이후 10년 동안 자신을 멀리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한 집에서 살자고 했으니까요. 괜찮아. 난 내 방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순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불안해요. 혜란이 순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철수도 거들었어요. 순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드디어 자신을 받아들이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순례는 월세방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했어요. 짐이라곤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은 거의 다 버리고 왔죠. 철수가 짐을 들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시면 돼요. 철수가 가리킨 곳은 화장실 옆 작은 다용도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청소 도구와 빨래 바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순례가 물었어요. 네, 다른 방은 다 쓰고 있어서요. 철수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여기도 충분해. 그날 밤부터 순례는 1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화장실 냄새가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으니까요. 첫 주가 지났습니다. 순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7시에 철수 내외와 손자가 식탁에 앉았어요. 순례는 밥그릇을 차려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철수가 물었어요. 나는 나중에 먹을게. 순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자리가 4개밖에 없어서였어요. 순례는 부엌 한쪽에 서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혜란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이 싱거워요. 혜란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입맛이 없어서. 순례가 사과했어요. 나이 드시면 입맛도 없어지나 봐요. 혜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나간 뒤 순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탁에 남은 밥과 반찬을 챙겨 자신의 아침으로 먹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란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4명의 여자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어머, 집이 정말 넓네요. 한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40평형이에요. 혜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순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혜란이 부엌으로 들어와 순례의 팔을 잡았어요. 왜 그래? 순례가 물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 왔잖아요. 방에 좀 계세요. 혜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과일 좀 깎아서 내줄게. 순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방에 계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순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계세요? 한 여자가 물었어요. 아,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는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으니까요. 순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손질해야 할 생선들을 내놓으면 술래는 칼을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를 하나씩 손질했어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배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손은 늘 차가운 물에 담가 있었어요.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마리 손질하면 500원을 받았으니까요. 하루에 100마리를 손질하면 5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학원비를 냈어요. 10년을 그렇게 일하니 손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렸습니다. 손톱 밑으로 생선 비늘이 박혀 곪기도 했어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술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지금도 손가락 마디마디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요. 이제 그 아들은 이 손이 만든 음식을 개 밥그릇에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술래는 방에서 나와 거실을 치웠어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술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불고기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15살 손자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민준이 불고기를 한 점 집어먹다 뱉었어요. 왜 그래? 술래가 물었습니다. 고기가 질겨요. 할머니가 만든 건 맨날 맛없어. 민준이 짜증을 냈어요. 혜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손맛이 없어진 거야. 술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전엔 손자가 자신이 해준 밥을 잘 먹었는데요. 이제는 그것마저 싫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술래도 이번엔 함께 앉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거 따로 차려드릴게요. 혜란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술래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혜란이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어요. 반찬 접시에 남은 것들을 긁어 담았습니다. 식탁에서 먹다 남긴 불고기 몇 점과 나물 조금, 식은 밥 한 숟가락이었어요. 여기요. 혜란이 용기를 술래 앞에 놓았습니다. 술래는 그 용기를 내려다봤어요. 예전에 개를 키울 때 쓰던 밥그릇이었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에 금이 가 있었어요. 고맙다. 술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란은 대답 없이 거실로 돌아갔어요. 술래는 다용도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그 용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식은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술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했어요. 가족들은 그녀를 식모처럼 대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래는 다용도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거실을 봤어요. 철수와 혜란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험금이 5억이네요.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술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어머니 명의로 가입했어. 철수가 말했어요. 사고사로 처리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혜란이 물었습니다. 술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응. 그렇게 하면 돼. 철수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혜란이 물었어요. 겨울에 산에 데려가서 그냥 두고 오면 돼. 철수가 말했습니다. 술래는 문틈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혜란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어요. 겨울이면 산에서 조난 사고 많잖아. 치매 노인이 길 잃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다고 하면 돼.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는요? 내가 변호사잖아.
그 정도는 처리할 수 있어. 철수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어요. 술래는 천천히 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평생을 바쳤어요. 자신의 몸까지 팔아가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 5억을 위해서요. 술래는 일어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어 첫 페이지에 글씨를 썼어요. 자식은 가슴에 묻고 죄는 법으로 묻는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술래는 결심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어디까지 몰아갈지 지켜보기로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술래는 더 철저히 순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혜란이 개 밥그릇에 밥을 담아줘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순한 노인처럼 굴었지만 마음속으론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요. 석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술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제가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좀 갈게요. 어디로? 술래가 물었습니다. 강원도요. 경치 좋은 데 있어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날 밤 술래는 외투 안감에 숨겨둔 열쇠와 서류를 확인했어요. 휴대폰 배터리도 충전했습니다. 작은 수첩도 주머니에 넣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밤 철수의 차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향했어요. 술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고요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비정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마지막 결심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온 철수와 혜라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거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와인 병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이미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반쯤 비었습니다. 혜란이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붉은 와인이 입술을 적셨습니다. 정말 끝난 거죠? 혜란이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혜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양팔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야.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철수도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혜라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죠? 혜란이 서류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임야 5,000평 소유권 이전 서류였어요. 소유자 이름은 이술래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 방에서 찾은 거잖아. 철수가 말했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혜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등기 날짜, 집원, 면적이 모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완벽해요. 이거면 최소 30억은 받을 수 있어요. 혜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철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재개발 예정지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철수가 입을 벌렸어요. 평당 700만 원이네. 뭐라고요?
혜란이 철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5,000평이면 혜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50억. 두 사람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350억. 혜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보험금 5억 합치면 355억이에요. 혜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철수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강남의 빌딩 사고, 차도 바꾸고. 혜란이 꿈꾸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부동산 앱을 열어 강남 빌딩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여기 좋은데요.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혜란이 화면을 철수에게 보여줬어요. 가격이 얼마인데? 100억이요. 살 수 있겠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자예요. 진짜 부자. 혜란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철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동안 거실을 채웠어요. 혜란이 웃음을 멈추고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고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실종 신고하고 사흘 뒤쯤 시신 발견됐다고 할게. 철수가 말했어요. 경찰이 의심하진 않을까요? 내가 변호사잖아.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철수가 테이블 위에 다른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혜란이 그 서류를 집어 펼쳤어요. 사망신고서 초안이었습니다. 사망 원일란에는 동사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발견 장소는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다 얼어 죽었다는 거죠? 혜란이 확인했습니다. 응.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곳이니까 문제없어. 철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혜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당신 정말 똑똑해요. 그녀가 철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철수가 혜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당연하죠. 혜란이 대답했어요. 그녀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샴페인 한 병을 꺼냈어요. 뚜껑을 따자 펑 소리와 함께 거품이 튀어올랐습니다. 혜란이 샴페인을 2잔에 따랐어요. 철수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축하해야죠. 혜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잔을 부딪혔어요. 샴페인 거품이 잔 밖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혜란이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명품 쇼핑몰 앱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살 수 있겠네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넘겼어요. 가방, 구두, 옷, 시계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이거 예쁘다. 혜란이 멈춰 선 화면은 명품 가방이었어요. 가격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혜란이 주저없이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구두 한 켤레 800만 원, 코트 한 벌 1,200만 원, 시계 하나 2,000만 원. 모두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결제할까요? 혜란이 철수를 돌아봤습니다. 철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돈이 들어온 건 아닌데. 괜찮아요. 카드로 끊고 나중에 갚으면 되죠. 혜란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란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결제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혜란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며칠 내로 도착한대요. 철수도 웃으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때 혜란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친정 어머니였어요. 혜란이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혜란아, 빚쟁이들이 또 왔다.
이번 달 이자라도 보내줘.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정 빚이 15억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이었습니다. 혜란은 그 빚 때문에 늘 쪼들렸어요. 매달 이자만 2천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뭔데? 철수가 물었어요. 친정 빚쟁이들이요. 혜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다 갚을 수 있잖아. 철수가 위로했어요. 그러게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혜란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곧 큰돈 들어와요. 조금만 기다려요. 메시지를 보내고 혜란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 이제 시작이에요. 혜란이 말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테이블 위엔 빈 병들이 쌓여갔어요. 와인 2병, 샴페인 1병이 모두 비었습니다. 혜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이제 나도 진짜 부자 부인이야.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거실로 돌아온 혜란은 다시 명품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보석을 검색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화면에 떴습니다. 가격은 5천만 원이었어요. 혜란이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귀걸이도 골랐어요.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것도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혜란은 스마트폰을 든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열었어요. 청담동 와이프 모임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었습니다. 혜란이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언니들, 나 곧 청담동 이사 가요. 빌딩 살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대박. 어떻게 된 거야? 부러워 죽겠네. 혜란이 흐뭇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비밀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채팅방에 방금 산 명품 가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샀어요. 1,500짜리.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이 주르륵 달렸어요. 혜란은 만족스럽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철수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법률사무소 동료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나 곧 사무소 그만둘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철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큰돈 좀 생겼어요. 이제 돈 때문에 일 안 해도 돼요. 얼마나 큰데? 300억 정도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너 미쳤어? 무슨 소리야? 철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 일에 지쳐 있었어요. 매일 의뢰인들 눈치 보고 재판 준비하느라 밤 새우고요. 이젠 그런 삶과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사. 철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혜란이 아쉬운 듯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피곤하다.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혜란도 옆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순례의 이름이 적힌 땅 서류도 그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서류가 순례가 1년 전부터 준비해둔 가짜라는 걸요. 진짜 서류는 순례가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외투 안주머니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철수와 혜란이 찾은 건 순례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미끼였어요. 그 서류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등기도 되어 있지 않았고 법적 효력도 전혀 없었어요.
술래는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거실엔 고요함만 남아 있었어요. 소파에서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멀리 강원도 산속에선 술래가 맨발로 눈길을 걷고 있었어요. 도준이 준비해둔 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해란이 축배를 들고 웃고 있을 때요. 술래는 차가운 눈밭을 걸으며 그들을 위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강원도 산속 비포장 도로에 검은색 SUV 세대가 줄지어 섰어요. 헤드라이트가 눈 덮인 산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김도준이 내렸어요. 그의 뒤로 경호원 4명과 산악구조대원 6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모두 두꺼운 파카를 입고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도준이 GPS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구조대장이 앞장서서 눈길을 걸었어요. 도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도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구조대장이 손을 들어 일행을 멈췄어요. 저기요. 그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눈밭 위 작은 그림자를 비쳤어요. 도준이 달려갔습니다. 술래였어요. 그녀는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거의 눈에 파묻혀 있었어요. 도준이 무릎을 꿇고 술래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술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도준이 술래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준이요. 술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료진. 도준이 소리쳤습니다. 구조대원 2명이 달려왔어요.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다른 한 명은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술래의 입에 씌웠어요. 담요로 몸을 감쌌습니다. 맥박 미약합니다. 체온은 섭씨 32도. 구조대원이 보고했어요. 당장 병원으로. 도준이 외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어요. 술래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도준이 술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산길을 내려갔어요. SUV에 술래를 태웠습니다. 도준이 술래 옆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도준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어요. 네, 회장님.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40분 후 차는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섰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술래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동상 환자, 저체온증 증상 있음.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즉시 온열 치료 준비. 간호사들이 바빠졌어요. 술래는 응급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준은 치료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의사가 치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도준이 다가갔어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체온도 올라가고 있고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발은요? 도준이 물었어요. 오른발 동상이 심합니다. 발가락 2개는 괴사가 진행됐고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하고 돌아갔어요. 1시간 후 술래는 V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엔 각종 의료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술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오른발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도준이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술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도준이 속삭였습니다. 술래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준아. 술래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어요.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도준이 술래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물. 술래가 말했어요. 도준이 재빨리 일어나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빨대를 술래의 입에 대줬어요. 술래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도준이 말했어요. 술래가 물을 다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또렷했어요. 내 아들은? 술래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오겠습니다. 도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놈을 당장 경찰에. 안 돼. 술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도준이 놀라 술래를 바라봤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술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술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도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술래가 침대 옆 작은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내 옷 있지? 네. 도준이 서랍을 열었어요. 술래의 낡은 패딩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좀 뒤져봐. 술래가 말했어요. 도준이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은색 열쇠가 나왔어요. 이거요? 도준이 열쇠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열쇠로 내가 가진 땅 서류 가져와. 알겠습니다. 도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술래 재단 이름으로 기부해. 술래가 말했습니다. 도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그건 내 유언이야. 술래가 끊어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도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유언 아니야. 명령이야. 술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도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해. 네. 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술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 덮인 산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그 땅을 원했어. 술래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날 죽이려 했지.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내가 먼저 없애버릴 거야. 술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내 아들이 원하던 걸 손에 넣을 수 없게 만들 거야. 술래가 도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벌이야. 도준은 술래의 눈빛을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그 눈엔 자애로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차갑고 서늘한 빛만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술래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 아들과 며느리의 모든 자산을 조사해. 네. 계좌, 부동산, 채무 다. 술래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도준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긴급. 강철수, 박혜란 전 재산조사. 오늘 안으로.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도준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술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시죠? 도준이 말했어요. 아니야. 생각 중이야. 술래가 대답했습니다. 뭘요?
내 아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순례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도주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뒷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자신을 살려준 순례를요. 따뜻한 국밥을 떠먹여주던 그 손길을요. 힘내라고 등을 토닥여주던 그 목소리를요. 그때 도주는 고아원에서 탈출해 거리를 떠돌고 있었어요. 사흘을 굶었고 몸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순례가 살려줬어요. 국밥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와 밥을 먹였어요. 너 같은 젊은 애가 왜 포기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격려했어요. 그 말들이 도준에게 힘이 됐습니다. 도준은 다시 일어섰어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을 악착같이 일했어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고 20년 만에 대기업 회장이 됐습니다. 모든 게 순례 덕분이었어요. 그때의 순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순례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으면서 모든 온기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다 하겠습니다. 도준이 순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고맙다. 순례가 작게 말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도준의 비서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도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서류 가져왔습니다. 도준이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순례가 눈을 떴어요. 비서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였어요. 순례 재단. 목적은 노인 복지 및 지원.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이사장은 어머니 성함으로 등록했습니다. 순례가 서류를 훑어봤어요. 좋아.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펜을 건넸어요. 순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이걸로 내 땅은 재단 소유가 되는 거지. 순례가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까지 등기 완료됩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좋아. 순례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어요. 아들에게 주려던 재산을 이렇게 기부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도 순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이만. 비서가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순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마음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어요. 사흘 후 아침 10시였습니다. 그 사이 철수와 헤라는 매일 술을 마셨어요. 거실엔 빈 술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틀 전 배송된 것들이었습니다. 어차피 곧 350억이 들어올 테니까요. 이날 아침도 두 사람은 소파에서 깼습니다.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섰어요. 차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12명이었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건물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나머지가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철수 법률사무소 유리문이 보였어요. 안에서 직원 3명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직원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선두의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A4 용지를 공중에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직원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못 누르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사무실 안으로 퍼졌습니다. 2명은 서류 캐비닛 앞으로 갔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명은 컴퓨터 본체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책상 위 서류들을 쌓아 올렸어요. 흰색 상자들이 복도에서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한 상자, 2상자, 3상자. 상자가 쌓여갔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 시각 강남 빌라에서 철수가 소파에서 막 깼습니다. 사흘째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술 냄새가 온몸에서 났습니다. 옆에서 혜란도 신음하며 눈을 떴어요. 철수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사무소 직원 이름이 떴어요. 철수가 스마트폰을 집어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철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지금 간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철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침실로 뛰어들어가 옷을 입었습니다.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신발을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로변에서 택시를 세웠어요. 차에 올라타며 주소를 외쳤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40분 후 사무소 건물 앞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철수가 뛰어내렸어요. 건물 입구엔 노란색 차단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이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려 하자 남자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저 이 사무소 변호사입니다. 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무전기를 꺼내 들었어요. 몇 마디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중년이었습니다.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강철수 변호사님이시죠?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남자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건물 밖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로 이끌었어요. 차 문을 열어 철수를 밀어 넣었습니다. 남자도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색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철수가 끌려 내렸어요. 지하 주차장을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복도를 지났어요.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회색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없었어요. 형광등만 천장에서 윙윙거리며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펼쳐졌습니다. 강철수 변호사님, 지난 5년간 고객 예치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중년 남자가 서류를 넘겼어요. 이 증거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노란 형광펜으로 그어진 숫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어요. 5년치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총액 3억 원이었어요. 철수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와이셔츠 등판이 땀으로 젖어갔어요. 변호사님, 변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부장검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으로요. 부장검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철수는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 시각 혜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란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어요.
아직 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메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란의 눈이 커졌어요. 재산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로요?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분 횡령 사건 관련입니다. 혜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압류 통지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란은 막을 힘도 없었어요. 그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가 거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텔레비전, 소파, 식탁이 차례로 찍혔어요. 다른 남자는 태블릿을 들고 물건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어요. 남자가 거실 선반으로 갔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남자가 가방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1,500만 원이었어요.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빨간색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압류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산 건데요. 혜란이 뒤늦게 항의했습니다. 남편분 명의 카드로 구매하신 거 맞죠? 남자가 태블릿을 보며 물었어요. 혜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티커를 가방에 붙였어요. 2번째 가방, 3번째 가방에도 붙였어요. 거실을 돌며 모든 물건에 빨간 스티커를 붙여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에어컨, 소파, 식탁, 의자.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도 붙였어요.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에도요. 혜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명품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남자가 태블릿에 항목을 입력하며 말했어요. 제 옷인데요. 이건 압류하면 안 되죠. 혜란이 옷장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구매 영수증 있으십니까?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옷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스티커를 붙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석 상자가 나왔어요. 남자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스티커가 보석 상자에 붙었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집 안 모든 물건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어머, 저 집 압류당했네.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9층 강 변호사 집. 지금 압류 딱지 싹 다 붙이고 있어.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횡령했다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혜란은 그 모습을 봤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등을 문짝에 기댔어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혜란이 문 뒤에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혜란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스티커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어요.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혜란이 뛰어나왔습니다. 철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망했어. 혜란이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철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몰랐다고? 횡령을 몰랐다고?
혜란이 철수를 밀쳤습니다. 철수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소파였어요. 혜란이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어떡해요? 철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철수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어머니 땅이라도 팔면 되잖아요. 혜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등기소에서 출력한 서류였습니다. 땅 등기 부등본이었어요. 그것도 안 돼. 어머니가 사흘 전에 순례재단으로 기부해버렸어. 철수가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혜란이 종이를 낚아채 펼쳤어요. 소유자란에 순례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50억이. 어머니가 전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안 돼. 350억이 날아갔어. 혜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거실 전등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혜란이 철수에게 달려들었어요. 철수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다 당신 친정 빚 때문이잖아. 철수가 소리쳤어요. 뭐, 당신이 갚겠다고 했잖아. 혜란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두 사람이 엉켜 넘어졌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테이블이 기울어져 와인잔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혜란이 부엌으로 기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따서 그대로 입에 댔어요. 술을 들이켰습니다. 철수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란이 소주를 다 마시고 빈 병을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엔 깨진 유리 소리와 숨소리만 울렸어요. 한편 병원 VVIP 병실에서는 도준이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철수와 혜란의 계좌 내역이 떠 있었어요. 모든 계좌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부동산 목록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빌라 한 채뿐이었는데 그것마저 압류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준이 태블릿을 순례에게 보여줬어요. 순례는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 구로구 쪽방촌이었어요.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건물 2층 구석방에 철수와 혜란이 살고 있었어요. 방 크기는 3평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하나였는데 깨진 유리창을 비닐로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이 펄럭거리며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낡은 이불 한 채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구석엔 플라스틱 바구니에 옷가지 몇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철수는 이불 위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일째 씻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혜란은 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곰팡이 핀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요. 혜란이 빵을 반으로 쪼개 철수에게 내밀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먹어야 살아요. 혜란이 빵을 철수 옆에 놓았습니다. 철수는 빵을 보지도 않았어요. 혜란이 자기 몫을 입에 넣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씹어 삼켰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물도 없었어요. 수돗물을 마시려면 복도 끝 공동 화장실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와 혜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문 앞이었습니다. 쿵쿵쿵.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강철수, 박혜란, 나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혜란이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빚쟁이다. 문 열어. 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정 빚쟁이들이었어요. 지금 돈 없어요. 혜란이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번 달 이자 5천. 안 내면 장기 떼어간다. 문이 쿵쿵 흔들렸어요. 철수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어요. 혜란을 밀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뭐라도 가져갈 거 있나 보자. 남자가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져갈 게 뭐가 있어? 보이는 게 없잖아. 철수가 소리쳤어요. 남자가 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럼 심장이라도 팔아. 한쪽에 3천은 받는다. 철수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철수의 등이 벽에 쿵 부딪혔습니다.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5천 안 가져오면 진짜 병원 끌고 간다. 남자가 철수를 놓았어요. 철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자들이 복도로 나가며 침을 뱉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혜란이 문을 닫았어요. 철수는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혜란이 다시 구석에 쪼그려 앉았어요. 2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골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비닐 덮인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대, 2대, 3대, 10대가 넘었어요. 골목이 좁아서 차들이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고 있었어요. 뭐야, 저거. 대통령이라도 오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차문이 열렸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가 차에서 내려왔어요. 휠체어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회색빛 모피가 햇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술래였어요. 철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도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장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섰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술래가 건물 입구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정확히 2층 구석방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술래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자애로움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철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떡해. 혜란이 다가와 창문 밖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묵직한 발걸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도준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경호원 2명이 휠체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휠체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술래가 앉아 있었어요. 모피 코트 안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철수와 혜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술래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이불, 플라스틱 바구니, 비닐로 막은 창문.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곰팡이 핀 빵. 순례의 시선이 빵에 머물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헤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도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철수 앞에 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계좌 내역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도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봤어요. 은행 로고가 보였습니다. 계좌 잔고 0원. 두 번째 장도 0원. 세 번째 장도 0원. 모든 계좌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횡령 혐의로 전 재산 압류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기부하신 땅은 법적으로 순례재단 소유로 등기 완료됐고요. 도준이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보험금도 한 푼 못 받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철수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355억. 나. 헤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순례가 휠체어 옆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찢어진 천 조각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낡은 천이었어요.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48년 전 순례가 직접 바느질해 철수에게 입혔던 그것이었어요. 눈밭에 버려졌던 찢어진 그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순례가 베넷 저고리를 들어 올렸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실밥이 풀어진 곳, 천이 찢어진 곳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철수를 향해 던졌습니다. 베넷 저고리가 공중을 날아 철수의 얼굴에 닿았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순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낮고 단호했습니다. 철수가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어요.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수가 통곡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순례는 철수를 내려다봤어요. 아니, 넌 죄가 없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부모를 버린 건 인간이 하는 짓인데 넌 인간이 아니잖니. 순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나도 이제 내 엄마 아니다. 순례가 끊어 말했어요. 헤란이 기어가 순례의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살려주세요. 순례가 헤란을 내려다봤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지? 어머니를 여기서 죽여버리라고 했지. 헤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 다 들었어. 문틈으로. 순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헤란이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준이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철수 앞에 내밀었어요. 부동산 압류 통지서입니다. 이 집도 다음 주면 경매 넘어갑니다. 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이건 친정 빚 독촉장입니다. 도준이 헤란에게 서류를 던졌어요. 15억 원. 일주일 내로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헤란이 서류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걸 어떻게 갚아요?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준에게 손짓했습니다. 도준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기어가 순례의 휠체어를 붙잡으려 했어요. 경호원이 철수를 막아섰습니다.
밀쳐냈어요. 철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휠체어가 문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로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가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머니, 제발. 계단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휠체어가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차에 실렸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어요.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차들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저 집 뭔 일 있나? 철수는 난간에 매달린 채 차들이 사라지는 걸 바라봤어요. 혜란이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해? 이제 어떡해? 철수가 난간에서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베넷 저고리를 주워들었어요.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검은 세단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베넷 저고리를 안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편 차 안에서 술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쪽방촌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48년을 키워온 아들이었어요. 오늘 그 아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베넷 저고리와 함께요.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술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도준이 그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 술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하나 남았어. 무엇입니까? 용서. 술래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해. 나 자신을. 차창 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았어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강원도 산자락에 놓인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순례재단이 기부한 땅 위에 지은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흰색 건물이었습니다. 1층엔 무료 급식소가, 2층엔 쉼터가, 3층엔 소규모 의료시설이 들어서 있었어요. 건물 앞마당엔 텃밭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순례가 텃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모종삽을 들고 있었어요. 앞에는 꽃 모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선화, 맨드라미, 채송화였어요. 순례가 흙을 파고 모종 하나를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흙을 덮고 손으로 꾹꾹 눌렀어요. 옆에서 70대 할머니 한 분이 같이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순례 이사장님, 이 꽃들 여름엔 정말 예쁘게 피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우리 집 마당에 심었었는데 참 예뻤어요. 순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쪽방촌에서의 차가운 표정은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모종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심어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뿌리가 다치지 않게요. 순례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흙을 파고 모종을 넣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꽃을 심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새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텃밭 한쪽이 꽃 모종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례가 일어나 허리를 폈어요.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순례에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우편물 왔어요. 손에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발신인 란을 봤습니다.
서울구치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강철수였습니다. 술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두툼했어요.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술래가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직원이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술래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편지예요? 아, 그냥. 재단 서류요. 술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 들어가서 점심 준비 도울게요. 네, 수고하세요. 할머니가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텃밭에 술래 혼자 남았습니다. 술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봉투를 만졌습니다.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둔 채 건물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1층 급식소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3층을 지나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하늘이 펼쳐졌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상쾌했습니다. 술래가 옥상 난간으로 걸어갔어요. 멀리 산들이 보였습니다. 겨울엔 하얗게 눈으로 덮여있던 산이 이제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나무들이 새순을 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철수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께로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술래는 첫 줄만 읽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주세요. 그 아래로 빽빽하게 글씨가 채워져 있었어요. 술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편지지를 접었어요. 두 번째 장도 펼쳐봤습니다. 역시 철수의 글씨였어요.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술래는 그것도 접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장. 모두 똑같은 내용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글이겠죠. 술래는 편지지 전부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지 끝을 흔들었어요. 술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 턱에서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눈물은 이내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술래가 편지지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반으로 찢고 또 반으로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되었어요. 손에 한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난간 너머로 팔을 뻗었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종이 조각들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공중으로 흩어졌어요. 하얀 나비들처럼 날아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산 너머로 사라졌어요. 술래는 종이 조각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조각 하나가 바람에 실려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술래가 손을 내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난간에서 물러나 옥상 한가운데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거침없이요. 술래가 옥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3층 복도를 지났어요.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쉼터 공간이었어요. 노인 10명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두 분이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모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술래가 지나가자 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사장님, 점심 뭐예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 좋아요.
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술래가 웃으며 1층으로 내려갔어요. 급식소에선 벌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직원 3명과 자원봉사자 5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큰 솥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술래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밥을 퍼놓을게요. 네, 이사장님. 젊은 직원이 밥통을 가리켰어요. 술래가 밥그릇을 꺼내 밥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1그릇, 2그릇, 3그릇, 20그릇을 채웠어요. 식탁 위에 차례로 놓았습니다. 11시 30분이 되자 노인들이 하나둘 내려왔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술래가 된장찌개를 떠서 각자 그릇에 담아줬어요.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노인들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술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으로 텃밭이 보였습니다. 아까 심은 꽃 모종들이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꽃을 피울 거예요. 알록달록한 색으로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술래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도준의 차였어요. 도준이 차에서 내려 술래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술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응, 여기서 먹었어.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도준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종이 쇼핑백을 꺼냈어요.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술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술래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등산화였어요. 검은색 가죽에 두툼한 밑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튼튼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어머니 발 사이즈 맞춰서 주문했어요. 도준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산길 다니실 때 편하시라고요. 술래가 신발을 꺼내 들어봤어요. 묵직했습니다. 밑창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쿠션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술래가 작게 말했어요. 도준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신어보세요. 술래가 벤치에 앉았어요.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새 등산화를 신었어요. 발이 쏙 들어갔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발목까지 감싸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끈을 묶었어요. 일어서서 몇 걸음 걸어봤습니다. 발바닥이 푹신했어요. 어때요? 좋아. 딱 맞네. 술래가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3달 전 강원도 산속에서 맨발로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눈 속에 묻힌 발, 시린 추위, 피 묻은 발자국. 그때 술래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요. 술래가 텃밭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준이 따라왔습니다. 꽃 모종들 앞에 섰어요. 이 꽃들, 여름엔 정말 예쁘게 필 거야. 술래가 말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도준이 대답했어요. 술래가 꽃 모종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봉선화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도 있었어. 그러셨어요? 응. 여름이면 꽃이 지천으로 피었지. 빨강, 분홍, 하양. 참 예뻤어. 술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편지 오지 않았어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어. 읽어보셨어요? 아니, 읽지 않았어. 술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찢어서 날려보냈어.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술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 도준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술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술래가 말했어요. 아들 위해 살았던 48년은 끝났어. 이젠 나를 위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 살 거야. 텃밭 너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창문으로 노인들이 보였어요.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찾은 진짜 유산이야. 술래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난 그냥 살아남은 거야. 술래가 새 신발을 신은 발로 땅을 밟았어요. 꽉 눌렀습니다. 땅이 단단했어요. 발바닥에 땅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봄이야. 술래가 말했습니다. 네, 봄입니다. 도준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연두빛 산,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술래가 한 걸음 내디뎠어요. 새 신발이 땅을 단단히 밟았습니다. 또 한 걸음 내디뎠어요. 텃밭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힘찼어요. 70세 노인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도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봄 햇살이 그림자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교회 종탑에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술래는 멈춰서서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술래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지만 정의는 아낌없이 거두는 것입니다. 술래는 48년간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리고 지난 석 달간 아낌없이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봄이 시작됐습니다. 술래의 봄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속 술래 씨의 이야기를 보며 저도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이름 석자는 잊고 사셨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실 겁니다. 오늘 술래 씨가 마주한 저 평온한 바람은 이제 그만 애써도 된다는 다정한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봐 주세요. 내 정성이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진심을 다했던 당신의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합니다. 새 신발을 신고 다시 걷는 술래씨처럼 이제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길을 편하게 걸으셨으면 합니다. 큰 행운은 아니더라도 오늘 밤 당신의 숨결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당신에게 찾아온 이 고요한 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손끝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빛 사연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오늘 또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